새해 전북 도민 여론조사 결과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전북적 집값 상승 원인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해 서승신 진유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전주의 한 신도심. 지난해 하반기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거래가가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이 같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7%가 투기 세력의 개입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17.5%,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 12.2% 등 순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5.7%에 불과했습니다. 투기 세력의 개입에 대해선 집값 상승폭이 컸던 전주에서 64.3%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 이어 익산, 서남북권 등 순이었습니다. 군산은 49%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선 서남북권과 군산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전주와 동북권에서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애초 기대와 달랐던 듯 실망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36.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함을 포함한 못함이 60.3%로 잘함 33.4%보다 갑절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함이 매우 잘함보다 4배 이상 많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못함은 역시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익산과 전주에서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산과 서남북권에서는 다소나마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80만 4천여 명을 기록한 전라북도. 지난 9년간 인구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앞으로의 이주 의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4.4%가 3년 이내에 전북을 떠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12.2%포인트 올랐고,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12.6%포인트 떨어져 1년 만에 떠나지 않겠다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올해 응답자 가운데 유일하게 학생 직업군에서만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나 더 높았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고용 및 노동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비율이 30.1%로 가장 많았고, 산업 및 경제 분야가 27.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농어업 및 농어촌 분야가 13.5%, 복지 보건 분야 11.5%, 그리고 문화 관광 분야, 환경 및 안전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일자리 악재를 겪은 군산에서 고용 노동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이라 불리며 지난해 우리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전북 응답자에게 주식 투자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0.3%로 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60.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9.1%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그럼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아파트값 상승이 전국적인 관심입니다. 투기 세력의 개입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과열된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 아파트 값이 불안정하고 상승의 압력을 가장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달리 그 연령별, 계층별, 그 규모별로 지금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되게 25평 내지 30평대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이제 독신 가구가 많다 보니까 네. 작은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력과 어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 욕구가 결합된 수요, 실질적인 수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좀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첫 번째로 1980년대 이후에 금융 혁신에 의해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금융 기법이 발달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갖다 극복하고자 금융재정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 우리는 못 썼습니다만 대부분의 큰 나라들이 다 썼죠. 그때 돈이 많이 풀렸고.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 15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의 투기 조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여러 군데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한국은 다양한 투자를 할 곳이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동산 아니면 증권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이제 OECD 선진 국가들은 다양한 투자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대체 투자 시장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안정성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데 사모펀드, 헤지펀드,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들어가고 벤처기업, 네. 엔젤,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네. 투자가 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안정시키려면 부동산에 아까 말씀 계층별, 그 규모별 네. 그 수요 공급 관계를 잘 알아봐야 할 것일 것 같고, 네. 그다음 미국식으로 부동산의 보유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양도세를 기조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네. 거기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예. 마지막에 드린 그 대체 투자 시장 같은 걸 많이 발전시켜야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주식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그 여론조사 결과 저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가 안 됐는데 연령별로 봤을 때 40%는 40대는 3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고 답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이제 뭔가 지금 3,000선을 오늘 점을 찍고 2,960 몇 선으로 좀 내려앉았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견해는 올해 2021년도에 3,200에서 3,300 정도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 그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나 또 중국의 위안, 비트코인 이런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 그 돈들이, 유화들이 점차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세계 경제력에서의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에 금융시장이, 즉 증권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그 위험 요소, 리스크가 있는데 두 가지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그 컨트리 리스크, 우리가 국가 위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세 경영, 4세 경영을 하면서 이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이런 우리나라의 실물 시장 부분에서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들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분야로 고용과 노동, 산업과 경제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뭐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교수님은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이 고용과 노동 분야, 산업과 경제 분야가 이런 그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과 산업, 노동, 산업과 경제 분야의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이와 같이 재정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단순하게 임금이나 실업수당을 높이는 데 그친다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고용 구조를 개선해서 고용 안정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교육 훈련, 그다음에 네.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다음에 산업 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네.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단방향에 그칠 단기적으로, 것이고 예. 산업 구조의 구조적인 변경, 혁신에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